세상에는 참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하죠. 결혼 3년 차 이소연에게 시댁은 축복이 아닌 족쇄였습니다. 소연은 냉장고 앞에서 재료를 챙기며 오늘이 벌써 10번째 제사네요. 3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도대체 뭐지? 김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소연의 등짝을 때린다. 야, 이소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정 붙이라는 걸 벌써 다 끝냈으면 나무를 묻혀야 할 거 아니야. 손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소연은 말한다. 어머니, 방금 전 다 붙였어요. 이제 나물 시작할게요. 김 여사는 짜증스럽게 말한다. 으이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내가 내 아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번 제사상 제대로 안 차리면 너 이번 달에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용돈 끊으라고 할 줄 알아, 알겠어? 소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지난 3년간의 치욕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폭언, 차별,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한 지 1년째였습니다. 제사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준호까지. 그들은 소연이 땀 흘려 차린 음식상 앞에 둘러앉아 소연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선이 말한다. 옳게 이번 전은 좀 탔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친정 엄마는 교육도 안 시키고 시집 보냈나 봐? 박 실장은 신문을 보며 미선이 말 들어라 소연아. 다음부터는 정성을 좀 더 들여.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말고. 준호는 아내 눈치를 보며 소연아, 그냥 내가 좀 참아. 엄마랑 누나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소연은 웃음을 참으며 잘 되라고요? 준호 씨,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이 집에서 당한 게 잘 되라고 하는 거였나요? 김 여사는 상 위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야, 지금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감히 어디라고? 내가 너 같은 건 당장 내쫓아도 할 말 없어. 그 순간 소연은 식탁 한가운데에 작은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기까지 했죠.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3년 동안 이 집에서 겪은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게 단순한 제 푸념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한테 가한 폭력이었는지 말이에요. 김 여사는 당황하며 뭐야,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소연은 녹음기 버튼을 누른다. 녹음 내용은 넌 진짜 집구석 망신이다, 이소연.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쓰레기야. 당장 친정 가서 돈이나 더 받아와. 옳게는 그냥 우리 집 돈줄이야. 뭘 잘났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나오는 김 여사와 가족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식탁 위의 제사 음식을 뒤덮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박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소연이한테 애원한다. 소연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나중에 얘기하자. 응? 소연은 준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나중에? 이 3년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라고? 아니, 오늘 다 끝낼 거야. 나 더 이상 이 집의 머슴으로 안 살아. 오늘부로 당신들과는 끝이야.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사상 위에서 울려 퍼지던 김 여사와 박미선의 비명 같은 폭언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쌓아 올린 현모양처 시댁이라는 가식의 탑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녹음기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지난 3년 동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서름과 억울함을 쏟아낸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부릅뜨며 소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헛손질을 한다. 이게 지금 미친 게. 너 지금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한 거냐? 당장 그 기계 꺼버리란 말이야. 소연은 차분하게 녹음기를 다시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 여사를 응시한다. 어머니, 이제 와서 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가족들 귀에 다 들어갔는데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진심이고 제가 견뎌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박 실장은 신문을 팍 소리 나게 접어 탁자에 내려놓고 얼굴이 붉어진 채 턱을 덜덜 떤다. 소연아, 너 정말 실망이구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들 모시는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하니? 이건 예의가 아니야. 이건 폐륜이야. 소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각 실장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본다. 폐륜이요? 아버님, 폐륜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한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딸 명품 가방 사주고는 저한테는 머슴이라고 부르는 게 폐륜이죠? 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치며 소연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야,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어디서 우리 집 돈을 운운해? 내가 준 건 당연한 돌이 아니었어? 소연은 박미선의 손가락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당연한 도리?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도리가 3년 동안 제 인격을 짓밟고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도리였다면 저는 이제 그 도리 안 할 겁니다.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아 헐떡인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것 당장 내쫓아. 내 눈앞에서 안 치워. 내가 저것 때문에 혈압 올라 죽겠단 말이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낭쪽을 번갈아 보다가 식은땀을 닦으며 소연의 팔을 잡으려 한다. 소연아, 제발 일단 좀 진정해. 엄마 지금 쓰러지시기 직전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녹음기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소연은 준호의 손을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강하게 뿌리치며 경멸 섞인 눈으로 내려다본다. 너도 똑같아. 준호 씨,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 당신이 내 울타리가 되어줬다면 내가 이 녹음기를 켰을까? 당신은 그저 방관자였고 동조자였을 뿐이야.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탈로 나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소연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이미 그들이 어떤 논리로 나올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난 3년간 뼈저리게 학습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그녀에게는 가장 달콤한 사이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고 분노를 참지 못해 바들바들 떤다. 야, 너 내일이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할 줄 알아. 당장 이혼이야. 우리 오빠가 아까워서라도 너 같은 건 절대 못 데리고 살아. 소연은 박미선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짧게 코웃음을 친다. 이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내가 원해서 이 지옥 같은 집에 계속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김 여사는 다시 기운을 차린 듯 일어나 소연에게 가가와 삿대질한다. 이 뻔뻔한 것. 나갈 땐 빈털터리로 나가. 너 이 집에서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내 몸뚱이 하나만 나가라고. 소연은 김 여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대답한다. 가져갈 게 없다고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3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 돈 고스란히 받아낼 겁니다. 제가 변호사 안 불렀을 것 같으세요? 소연의 입에서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제야 그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연이 지난 3년간 묵묵히 참아온 것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여사와 그 일가족들은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그저 일시적인 분노를 터뜨린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소연의 계획은 촘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하는 판사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구석으로 소연을 몰아넣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한다. 소연아,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이런 짓 하면 나도 너 더 이상 못 봐줘. 나도 남자야.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소연은 준호의 가슴팍을 밀치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한다. 자존심? 너한테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해? 내가 3년 동안 내 가족한테 개돼지 취급받을 때 옆에서 밥만 잘 먹던 내가 무슨 자존심을 말해? 준호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먹을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인다.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신 거 알잖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잖아. 왜 이를 이렇게 키워? 소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평화? 너희들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죽어가는 평화였겠지. 나는 이제 너희들의 평화를 위해 죽지 않을 거야. 김 여사는 뒤에서 다가와 소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고함을 지른다. 너 이년 우리 준호한테 무슨 짓이야? 준호야, 전현 당장 경찰 불러.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버려. 소연은 김 여사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진다. 경찰이요? 부르세요. 부르시면 제가 그동안 모아둔 이 집의 경제적 학대 기록이랑 이 건물 관리비 횡령 의혹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박 실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떨며 소연을 가리킨다.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우리 뒷조사까지 한 거야? 소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거닌다. 뒷조사요? 아니요. 3년 동안 내 월급에서 이 집 생활비로 나간 돈, 어머니가 내 친정 부모님한테 뜯어간 돈들 정산한 겁니다. 내 명의로 된 계좌 거래, 내역, 어머니가 내 카드 마음대로 쓴 내역 전부 다 정리했어요. 미선은 식탁 위에 서류를 낚아채려다 소연의 눈빛에 겁을 먹고 주춤거린다. 야, 너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남의 개인 정보를. 소연은 박미선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건 내 돈이야. 미선아, 내 돈인데 왜 개인 정보가 문제지? 그리고 이 서류들 내일이면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야. 법정에서 보고 싶으면 지금처럼 계속 소리 질러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깔보던 오만함을 잃고 이제는 자신의 안위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김 여사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3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소연의 손을 잡으려 애원하는 표정을 짓는다. 소연아, 우리 대화로 풀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랑 누나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응? 제발 우리 사이 좋았잖아. 소연은 준호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내고 뒤로 물러나며 말한다. 좋았다고? 준호 씨, 당신이랑 나랑 좋았던 기억이 단 1초라도 있었나?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환상을 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그 환상이 끔찍한 괴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준호는 소연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군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소연은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차갑게 속삭인다. 3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 응어리는 눈물이 아닌 서늘한 차분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미 이 집의 모든 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 날이 그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박준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중앙에 서서 온 가족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 제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제 손으로 차리는 밥상은 없을 거예요. 김 여사는 불안함에 입술을 달달 떨며 억지 허세를 부린다. 야, 내가 무슨 권리로 며느리가 제사를 맘대로 안 해? 넌 며느리 자격 박탈이야. 소연은 가방을 챙겨 메고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며느리 자격? 네, 기꺼이 박탈당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 사임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과 인연을 끊습니다. 박준호 씨,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준호는 다급하게 소연을 뒤쫓아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친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나가면 다신 못 들어와. 우리가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너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 소연은 준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듯 웃는다. 갈 데가 없다고? 내가 이 집 들어오기 전에는 나도 번듯한 직장 다니던 능력 있는 여자였어. 너희들이 나를 집안의 머슴으로 길들이려고 내 자존감을 다 깎아먹었을 뿐이지. 나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 거기엔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들도 있어. 미선은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인다. 그래, 잘 가라. 나가서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너희 부모님도 너 이혼당한 거 알면 아주 좋아하시겠다. 그치? 소연은 멈춰 서서 박미선을 돌아보며 가장 날카롭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돌아오면 샴페인 터트리실 거야.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게 되면 아마 고소장부터 쓰시겠지. 참, 내 짐은 택배로 보낼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버릴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다 태우든지 팔아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소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 남편의 방관, 신우이의 비아냥,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껍데기가 되어 그녀의 등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지막으로 소연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한다. 소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바꿀게. 내가 정말 잘할게. 제발 가지 마. 소연은 준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강하게 떼어내며 단호하게 선언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랑 나 이제 끝이야. 아니,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서 그날의 나를 뜯어말리고 싶을 뿐이야.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소연의 해방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가족들은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머슴이었던 소연이 이제는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제사상과 소연이 남기고 간 서류 뭉치, 그리고 3년 동안 쌓아온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차가운 심판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김 여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내뱉는다. 제가 감히 우리를 떠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다 했던가요? 소연은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자신의 삶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시댁도 방관하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전한 이소연으로서의 삶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이 사이다 같은 통쾌한 결별. 이것이야말로 소연이 3년 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영달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그 불행이 역으로 자신의 목을 조여올 때가 오기 마련이죠. 소연이 떠난 후 박 씨 집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남기고 간 서류들이 시한폭탄이 되어 그들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소연을 쫓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소연이 쥐고 있는 이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연이 두고 간 서류를 다시 펼치며 창백해진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는다. 이 기록들이 정말 사실인가? 소연이가 정말 이걸 다 모아두었단 말이야? 우리 집의 자금 흐름, 그리고 내가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까지.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멸망 보고서라고. 김 여사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벽면에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년이 그 독한 년이 나를 처음부터 속인 거야. 3년 동안 착한 척, 순종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라고, 준호야. 너는 도대체 옆에서 뭘 한 거야? 내 마누라가 내 통장 잔고까지 다 깨고 있는 동안 넌 뭘 하고 있었냐고. 준호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김 여사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른다. 나도 몰랐다고요. 소연이가 내 퇴직금 통장까지 관리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랑 누나가 맨날 돈 거리니까 걔도 그걸 맞춰주느라 그랬던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하면 다 해결돼. 미선은 거실을 서성거리며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오빠,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천연이 내일 진짜로 변호사 만나러 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싹싹 빌어게. 성격에 지금 당장은 화가 나서 그래도 오빠가 가서 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걔가 이 집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이 집은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소연은 이미 그들의 집을 떠나 더 높고 안전한 곳에서 그들의 파멸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박미선을 매섭게 쏘아보며 으르렁거린다. 빌어? 지금 이 서류를 들고 나간 년한테 빌어서 뭘 어쩌겠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소연이는 지금 우리 집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고. 우리가 3년 동안 걔한테 가한 짓들이 법정에서 증명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인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죠. 박 씨 일가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김 여사의 치맛바람을 탓했고 김 여사는 무능한 아들과 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결속력은 돈이라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기에 돈이 위협받는 순간 그 실은 너무나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식탁에 놓인 비싼 도자기
화분을 집어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하하하, 그래, 다 망하자, 다 망해버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며느리 하나 제대로 길들이지도 못한 내가 병신이지. 미선이 너도 그래. 너도 매일 소연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징징거린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너도 공범이야. 미선은 김 여사의 행동에 질겁하며 뒷걸음질 치다 소리를 지른다. 엄마,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마가 시켰잖아. 올케한테 가서 기 죽여놓으라고. 돈 뜯어내라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한 나만 바보 된 거잖아. 억울해서 정말 못 살겠네. 준호는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내뱉는다. 다 소용없어. 소연이는 이미 끝났어. 걔 눈빛 봤어? 예전에 그 순진했던 소연이가 아니었어. 걔는 이미 우리를 죽일 준비를 마치고 나간 거야. 우리가 준 건 상처였지만 걔가 갚아줄 건 절망일 거야. 박 실장은 심장을 부여잡고 헉헉거리며 식탁 위로 몸을 숙인다. 준호야, 어떻게든 소연이 연락처 알아내. 아니, 친정에라도 찾아가봐. 무릎이라도 꿇어서 서류만 회수해와. 우리가 가진 재산 다 넘겨준다고 해도 좋으니까 그 서류만은 없애야 한다, 알겠어? 당장 가. 준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털썩 주저앉는다. 가봤자 소용없어. 걔는 이미 나를 버렸어. 우리 가족이 걔를 벌레 취급할 때 걔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버려진 쓰레기였을 거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연의 재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가져간 그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죠. 진심 어린 반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와 이기심만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예정대로 변호사와 함께 박 씨 일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법적으로 정식 접수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폭언 녹취록, 부당한 노동 강요의 증거까지. 소연이 3년 동안 쌓아온 고통의 기록은 그대로 법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3년은 이제 박 씨 일가에게 가장 긴 고통의 시간으로 치환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차분하게 말한다. 변호사님, 저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둘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나에게 가했던 그 인격적인 모독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횡령과 강압적인 폭언은 형사고소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소연 씨,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본인의 삶을 되찾는 데만 집중하세요. 소연은 창밖의 밝은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3년 동안 잃어버린 내 웃음을 찾고 싶어요. 저들은 나를 머슴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의 주인보다 더 똑똑했다는 걸 저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준호는 법원 앞까지 쫓아와 소연의 차 앞을 막아서며 처절하게 외친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내가 너희 집에도 갈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가서 빌게!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소연은 차 안에서 준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리고 말한다. 준호 씨, 늦었어.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했다면,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잖아. 준호는 소연의 차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3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소연은 냉정하게 창문을 올리며 시동을 건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법정에서 봅시다. 차가 미끄러지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의 앞길에는 이제 자유라는 이름의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고, 박씨 일가의 앞길에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어두운 구덩이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3년 동안 소연의 눈물로 닦아온 그들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그들의 발목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씨 일가는 그제야 자신들이 쌓아 올린 가식의 탑이 무너지고 있음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이 사라질 것에 대한 본능적인 비명일 뿐이었죠. 박 실장은 사무실로 보이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른다. 대체 무슨 소리야? 소연이가 고소를 했다고? 아니, 그 서류들을 어떻게, 그건 우리 집안 내부 사정인데 어떻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를 당장 불러! 이 나라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김 여사는 소파에 쓰러져 링거를 꽂은 채로 헛것을 보듯 허공을 응시하다가 박 실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당신이 그동안 뭘 했길래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소연이가 그 독한 년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싹을 잘랐어야지. 이제 와서 변호사를 찾아. 걔가 들고 나간 그 파이들 때문에 우리 지금 사회적 매장이야. 내 사교계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고. 미선은 거실 바닥에 앉아 흩어진 잡지들을 찢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하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올 거고 오빠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을 거야. 소연이가 다 넘겼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탈세를 했는지, 어떻게 옳게 돈을 횡령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이야. 옳게가 아니라 악마였어, 악마.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치며 울부짖는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소연이는 우리한테 기회를 줬었어.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다고. 당신들이 그 애한테 했던 그 끔찍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 내가 곁에서 그걸 보고도 방관한 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돼. 김 여사는 박준호의 뺨을 세게 후려치며 자리에 앉아 가슴을 쥐어뜯는다. 이 병신 같은 놈, 내가 아내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너도 공범이라고. 그들의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남은 파멸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옥도였습니다. 소연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사회적 평판이 무너지면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연은 그들이 스스로 그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소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마치 조각보처럼 박씨 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마주친 박준호와 소연. 3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원 복도에서 소연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소연의 얼굴을 훑는다. 소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엄마랑 누나를 멀리하고 너랑 나 둘이서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게 해.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는 아직 너를. 소연은
준호의 손을 마치 닿으면 안 될 오물처럼 떨쳐내며 차가운 냉소로 응답한다. 당신이 버릴 수 있는 게 대체 뭐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섰던 적이 있었나? 사랑한다는 말, 그 말로 내 3년을 착취했잖아. 이제 와서 고소 취하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그 말들이 녹음기 너머로 들리던 당신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랑 누나가 너를 괴롭힐 때 나는 내가 편하려고 눈을 감았어. 그건 정말 짐승 같은 짓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죗값을 다 치르게. 소연은 준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차분하게 말한다. 죗값을 치른다는 건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법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3년 동안 겪었던 그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을 당신들이 법정에서 똑같이 마주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용서야. 미선은 뒤에서 나타나 소연의 등 뒤에 대고 악을 쓴다. 야,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 오빠를 이렇게 만들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진 거 안 보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소연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죽은 척하는 연기, 지겹지도 않지? 미선아, 그 연기도 이제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야. 준비해. 너희들의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법원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닫힌 문 너머에는 그들의 위선과 악행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박씨 일가에게는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판세는 소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박 실장의 탈세 혐의, 김 여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박미선의 금융 사기 행각까지 소연이 수집한 증거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분풀이가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범죄가 그들 일가의 본질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각 실장을 엄하게 꾸짖는다. 피고인 박 실장은 자녀의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며느리에게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했음이 인정됩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상 피고인들의 횡령 혐의가 명백합니다. 박 실장은 판사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며 변호사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 하지만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다 가족끼리 공유하는 자산이었을 뿐입니다. 소연이도 동의한. 소연은 증인석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판사를 보며 말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제 부모님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았던 저들의 악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김 여사는 피고인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척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자 다시 일어나 소연을 향해 발악한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너는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짓밟고 나면 너는 행복할 것 같으냐? 너도 평생 저주를 받을 거야.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은 채 소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빛낸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당할 것 같아? 밖에서 보자. 너는 평생 우리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소연은 판사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직시한다. 저주요? 어머니, 3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느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찾으러 왔고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르러 온 겁니다. 법정은 그들의 추락을 목격하는 무대였습니다. 박 씨 일가는 3년 동안 자신들의 발밑에서 기어 다니던 소연이 이제는 자신들을 파멸시킬 심판자가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그들의 파산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그들에게 이제 돈조차 허락되지 않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승리의 눈물이 아닌 3년의 짐을 벗어던진 해방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은 박 씨 일가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소연이 제출한 추가 증거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박 실장의 비자금 조성 경로, 김 여사가 아들의 이름을 빌려 저질렀던 고리대금업의 장부, 그리고 미선이가 사위들의 재산까지 노리고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을 구멍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변호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경매에 넘어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상류층의 가면은 이미 넉마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법정 복도 끝 창가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카프를 꽉 쥐고 있다. 준호야, 저게 다 무슨 소리냐? 우리 통장이 다 압류됐다고?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아등바등 모은 돈이 왜 다 사라진 거야? 전현이, 저 이소연이가 우리 집 금고를 다 털어간 거냐? 말 좀 해봐, 준호야.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 다 끝났어. 3년 동안 소연이가 관리하던 우리 자산은 이미 우리가 소연이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기록과 함께 법적 효력을 상실했어. 우리가 걔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대가가 이거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다고. 더 이상 며느리 탓할 생각 마. 내 인생도 엄마 인생도 이제는 우리가 자초한 지옥뿐이야. 박 실장은 멀리서 다가오는 소연과 변호사를 보며 억울함에 몸을 떨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아니. 딱 한 번만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다오. 우리가 비록 너에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 아니었느냐?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 소연은 박 실장을 향해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한다. 가족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제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인이었을 뿐이죠. 제가 3년 동안 그 집 안에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내 인격을 짓밟을 때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우했나요? 아니, 당신들에게 나는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어요. 이제 그 소모품이 당신들의 파멸을 완성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법원 복도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 씨 일가는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에 압도당해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소연이 3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고통의 총량이 이제 그들의 파멸의 무게가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던 그 짧은 순간 박 씨 일가는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회고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었을까요? 박 실장에게는 징역형과 막대한 추징금이, 김 여사와
박미선에게는 공동 범죄 혐의에 따른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은 모두 피해자인 소연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분배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화려한 저택은 이제 다른 주인의 손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소연의 복수는 가장 완벽하고도 차가운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소연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다. 본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로 한다. 김 여사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오열한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 집을 망쳤어. 우리 준호 인생을 망쳐놓은 전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미선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소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침을 뱉는다. 이소연, 너 잘 봐도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소연은 판결문을 가슴에 안고 법정을 당당히 걸어 나온다.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미선아, 너는 이제 교도소 담당박 세상을 볼 수 없어. 당신들이 나한테 가했던 그 3년의 지옥, 이제 당신들이 그 안에서 평생 갚아나가길 바랄게.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악몽은 오늘부로 끝이야. 준호는 법정 뒤편에 서서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는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연은 법원을 나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던 날에는 흐렸던 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시댁의 구박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박 씨 일가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 속에서 스스로 몰락했고 소연은 그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소연은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마음껏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은 그녀를 정화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예전에 당당하고 능력 있던 이소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도, 무리한 생활비를 요구받을 일도, 명절마다 전을 부치며 욕을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 3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참기만 했을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오며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잊고 행복하게만 살자.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소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응, 엄마 이제 나 다시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로 살 거야. 이게 진짜 나니까. 소연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소연이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저 그들이 파놓은 늪에 그들을 밀어 넣었을 뿐이죠. 3년의 세월을 희생하며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소연처럼 지옥 같은 상황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시하는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인생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오늘 소연의 사이다 같은 복수극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